42년 5월 17의 나이에 비밀 결사대 친우회를 결성한 이광우는 부산항을 무대로 항일 비라를 뿌렸다. 그러나 이들은 곧 체포됐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것은 동족인 조선인 고등경찰로부터였다. 엄청 고문하대. 고문하대. 저서 많지. 수사기로 피를 뽑는 척혈 고문. 그래서 고문기로 불렸던 일제경찰 합한낙. 그는 49년 반민특위 당시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다. 합한낙은 이광우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고문 사실만은 한사코 부인했다. 또 김소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내가 조사할 그런 것도 안 되고요. 49년 여름 이광우와 합한낙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반민특위가 이광우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다. 대방이 합한낙이 이 사람 아니냐. 합한낙이는 나를 모른다. 처음 봐. 절대 판이 없다. 개동식이는 이거 보면 그래서 이게 고문 안 했나. 이게 안 했나. 네. 그때 4회 공판 때 뛰어와가지고 대질러 안 했으니까 내가 음에 키우는 사람 대질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 집마다 등기 판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1949년 8월 26일입니다. 나온 지. 합한낙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합한낙은 이 군정학 경찰 간부로 사업가로 지역 유지로 성공적인 변신을 거듭해왔다. 반민특위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벌써 나가를 갖다가 팔아보면 그 사람이 저 친일파지 그 뒤에 그거 하느님이라 그거 묻고 살기 위해 해가지고 그게 세계에 아부했다 그런 정도지. 합한낙이 변명으로 일관해온 50여 년. 청년 이광우는 70이 넘도록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게다가 관련 기록이 없어지는 바람에 독립운동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에야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요새는 안 됩니다. 요새는 안 됩니다. 내 앞에서 한 친구들, 내 선배, 동생들, 대중한 사람들, 그 영혼의 상에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제의 교활한 공작으로 또는 조선인 스스로 그들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 동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우리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부른다. 민족지를 자처하던 신문은 일장기를 내세우고 어린이까지 침략전쟁에 동원했다. 해마다 1월 1일자 일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과 찬양 기사를 싣기도 했다. 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 식민지와 고별했다. 패주하는 일본인들 그리고 숨죽인 친일파들, 민중들은 그들을 그냥 두지만은 않았다.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 그 자리는 미군에 의해 채워졌다.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until further order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r volunteered. 그것은 미군에 의한 점령지 통치를 의미했고 한국민이 바라던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이 군정은 이승만의 귀국을 추선했다. 귀국연설을 통해 이승만은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강파를 초월한 단결임을 강조했다. 모든 정당이나 당파가 다 합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김구가 이끄는 상해 임시정부가 귀국을 서두르고 있었다. 바지 중장은 일자해 관공리들을 여부 없이 등용했다. 그리고 국내의 보수 세력을 파트너로 지목했다. 총독부 체제 유지에 반발이 커지자 일본인 관리들을 파면하고 한국인들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보수 기득권과의 결탁을 통해 한국을 효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한 셈이었다.
새로운 보호자를 필요로 했던 이들 역시 미 군정과 뜻을 같이 했다. 이는 특히 경찰 임용에서 두드러졌다. 미 국무성 역시 안보상 필요하면 친일파들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46년 11월 군정 경찰 간부의 비율을 보면 미 군정하에서 사실상 식민지 관료 제도가 부활했음을 보여준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은 12월 12일 12시 15분 군정청 홀에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자 47년 7월 2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에서는 친일파 처벌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미 군정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다.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진 가운데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반민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법은 먼저 한일 합병을 비롯 주권 침해 조약의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경중에 따라 징역, 국민권 정지, 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반민특위 추대위원장으로는 김상덕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는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됐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지조를 지킨 법률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국회가 선임했고, 지방조사부 역시 각도 출신 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일본 앞제비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갖다 법적으로 처단한다니까 쌍소리 들어서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상공부로부터 건물을 인수받은 반민특위는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9년 1월엔 40명의 특경대가 조직됐다. 이들은 반민특위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본격적으로 반민자 검거 활동에 투입된 특경대는 49년 1월 8일 오후 4시 30분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검거했다. 조선 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검거는 줄을 이었다.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을 비롯 중수한 참의 출신 박중양과 친일 기업가 김현수 등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종로구 세검정 자택에서 은신하던 친일문학가 이광수도 검거되었다. 악명 높던 일제 고등경찰 노덕수에 체포된 것은 1월 25일. 반민특위의 검거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민법 해당자들은 잠적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국리에 바빴고 검거 후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두어 달 후인 3월 28일 반민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 첫 재판은 이기영, 박흥식 두 사람이었다. 박흥식은 정치적 친일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반민특위 사형 구형 제1호는 강욱의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김태석이었다. 일본으로 다른 나라에다 구속된 김태석은 3월 29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변을 늘어놓았다. 유명한 고문왕인데 난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일본 놈들의 경찰이 너무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했다 그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거예요. 무릇 친일파들은 서서히 등하고 시류를 잘 꿰뚫는다.
그들은 반민재판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반공을 원하고 있었고 친일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제헌의회의 강고한 흐름에 밀려 마지못해 반민법안을 공포한 이승만은 점차 가열되는 반민특위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과연 이승만이 국회와 대립에까지 이르면서 도덕수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친일파들의 반발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도덕수의 구속을 전후해 뜻밖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암살 계획이었다. 사건은 도덕수의 주도하에 최란수, 홍택기 등에 의해 꾸며졌다.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동원해서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궁지에 몰린 친일 경찰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문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비화된 국회 프락치 사건. 사건 발생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는 모두 13명. 그중에 5명의 의원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열성적인 의원들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 세력들의 반공대회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5월 31일 파구다공원에서는 또 한 차례 반공대회가 열렸다. 특히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를 구속했다. 사찰 경찰들은 집단 사퇴로 맞섰다. 그리고 49년 6월 6일 새벽 경찰은 실력 행사를 감행했다.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6.24 끝나던 날 바로 체포해가지고 아침 8시에 정부도 경찰에서 형사가 3시간 나왔어요. 밥 먹다 말고 붙들려가지고 바로 공원에 들어갔어. 물공원에. 수통 틀어놓고 앉혀놓고 가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뚫어내가지고 이렇게 수통을 들어서 그대로 연전했죠. 성북소에 끌려가서 전기공을 당해가지고 똥을 다 쌌어요. 특경대는 빨리 얘가 집합센터장 수사.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빨리 얘로 몰았어요. 점이적으로 말이죠. 필연적인 습격 이유는 특경대 해산, 즉 특위가 임의로 임명하여 경찰관 임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과연 일선 경찰의 직권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할 수 있을까? 습격은 내무차관이 주도했고 배후엔 이승만이 있었다.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습격 사건이 있기 전 이승만은 김상벽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게 확실한 거는 이 박사가 이제 소위 장관 자리를 놓고서 아버지의 회유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줄 테니 특위 활동을 좀 원만하게 넓게 좀 해다오. 아버지가 이런 제 거절하고 그곳에 실상이 깨져버린 거죠. 특경대 해산으로 반민특위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김상벽 위원장을 비롯 대다수 반민특위 위원들이 사퇴하고 동서시효를 단축하는 것으로 반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9월 5일 이 한 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반민특위 경력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끊임없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던 세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뜻하지 않은 기통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생을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시던 우리 백범 김 선생. 김구가 암살당했다. 김구의 죽음은 분단 극복과 친일 세력 청산을 위해 노력하던 그의 신념이 이 땅에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반민특위 화해의 결정타가 됐다. 343일간 682건을 취급했지만 실제 채용은 단 7명. 이들 역시 유야무야 풀려났다. 패자에게는 기념과 추억마저 관대하지 않다.
뒤늦게 건물 한 귀퉁이에 만들어진 반민특위 기념지석은 친일파 청산 작업의 종말을 보여준다. 50여 년 전 프랑스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PC 정권의 대통령은 독일에게 항복했다. 그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휴전 협상에 조인했으나 그로부터 프랑스는 패전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나치 점령기 동안 대통령 정부는 나치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켰다. 44년 8월, 4년여 동안의 나치 점령기가 끝났고 해방을 맞았다.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으로 파리를 해방시킨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나치 협력자 숙청에 들어갔다. 즉결 처분한 숫자만 10,000여 명이 넘는다. 나치에 협력한 여성은 머리를 삭발해 구경거리를 만든 다음 투옥했다. 이러한 즉결 처분은 해방 후 1년 동안 계속됐다. 르브란 훈령을 통해 나치 협력자 숙청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끌었다. 전담재판소와 비국민제도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 훈령은 나치 협력자 처단의 법적 근거가 됐다. Palais de justice de Paris, le glaive de la loi va trancher. Trancher des têtes. Car pour un Darnan qu'on juge, il ne peut y avoir d'autres sentences. 최고재판소는 먼저 비신일각의 세 요인을 법정에 세웠다. Darnan pourra verser des larmes. 피에르 라발 총리와 조세프 따르낭 그리고 페르낭드 프리농은 모두 사형 집행됐다. 언론계도 대숙청이 이루어졌다. 프리지아크, 조르주 슈아레스 등 일부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사형됐고 여론을 기만하고 왜곡했던 신문들은 폐간됐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저항 언론지뿐.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은 최고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 유기징역형 이상의 처한 이들은 40,000여 명이 넘는다. 공직자의 경우 120,000여 명에게 시민권 박탈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러한 숙성 작업은 나치 점령 시대를 거쳤던 유럽 각국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6배가 넘는 숙청이 단행됐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또 한 사람, 바르비가 있었다. 전범 추적자들에 의해 남아메리카에 숨어있던 바르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치 점령 기간 바르비는 나치에 협력했고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다. 프랑스는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륜죄를 적용해 바르비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면 반민족 행위는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다. 나치 협력자에 대한 강력한 숙청으로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을 시도한 프랑스. 전후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 정의, 인권의 저항 정신은 오늘날 프랑스의 초석이 됐다.